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에 관한 온라인 강의 5번째 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PHP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PHP로 어떠한 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PHP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과 같이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조건문을 사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조건문 외에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저도 같이 실습을 하면서 그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이 책 표지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중간고사 지나면서부터는 이 책에서 제공하는 쇼핑몰과 비슷한 혹은 여러 가지 그 미리 만들어진 그 코드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CSS가 좀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거나 응용할 때 필요한 부분인 CSS 기초 정도는 설명을 또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또 같이 준비한 것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준비를 할 테니 그 내용에서 CSS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인 CSS의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택자는 무엇인지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또한 30분가량 같이 준비를 했으니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수업 자료가 있는 거를 원래 저희 수업 시작할 때는 항상 저희 사이버 캠퍼스 접속을 해서 이 사이버 캠퍼스인데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수업 자료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오늘에 해당하는 5주차 온라인 강의 PPT, 제가 지금 이렇게 열어놓은 이 PPT 화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죄송합니다. 왜 계산기가 켜졌는지. 네, 또 이어서 수업을 듣기 위한 그 파일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습을 하기 위한. 그래서 실습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번.zip zip이라고 하는 파일을 저는 다음과 같이 저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쪽에다가 이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 여러 개의 파일, 오늘 설명드릴 파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 모두를 압축을 풀어줍니다. 어디다가 압축을 푸느냐? 저희 바탕화면, C 드라이브인 거죠. 저희 수업하고 있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APM 셋업, 그리고 htdoc라는 폴더에다가 여셔야 되는데, 이번 수업이 5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5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htdoc라는 폴더 아래 04번 폴더가 아닌 새로운 파일 하나를 저희는 폴더를 만들어서요. 05번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네, 잘못 한 번 더 눌러줘서 이름이 지금 안 됐는데, 네, 이름 바꾸기 해서 05번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확인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압축이 여기 05번 폴더 안에 또 3이라는 거로 지금 압축이 풀려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다 잘라내기를 해서 05번 폴더 있는 데에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3번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같은 파일들이 이제 저희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실습하는 파일들을 살펴보실 애들입니다. 되게 많죠? 25개 항목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얘는 됐으니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축 파일도 풀었으니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파일들을 받았으니 얘도 잠깐 내려놓고 새로운 브라우저 하나만 띄워놔야 되겠네요. 그쵸?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다음과 같이 새로운 브라우저 하나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 이제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은 실습을 해보시고 보시는 부분은
조건문에 해당하는 if문과 스위치문, 그 다음에 이 if문 안에는 if else문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if else문과 스위치문 외에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는 while문과 for문, doWhile문에 대해서 실습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입니다. if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로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할 때를 보통 조건을 그 중에 하나를 만족시킬 때를 이러한 if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입장하는 놀이공원을 입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혹은 영화관을 입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할 때 나이가 18세 이상 성인이면은 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면 5,000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할 때 성인 이상이면 하는 그러한 if문 조건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거를 실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 if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로는 다음과 같이 even 언더바 odd.php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8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넘버라는 변수 안에다 넣은 거죠. 그랬을 때 얘를 2로 나누어 봤더니 나머지가 0이 되더라 라고 하면 당연히 짝수죠. 그래서 얘는 짝수입니다 라고 실행할 수 있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홀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 예제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줄 정도에 거쳐서 나와 있는 파일이고, 이 내용을 볼 때 이 숫자가 이제 바뀌면 이게 어느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수업 시간에 항상 실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쵸? APM 셋업이라고 하는 게 잘 실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PM 셋업 모니터를 한번 실행을 해주고 난 다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쪽에 APM 모니터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실행을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APM이 아직까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안 사항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실행됐다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스크립트 오류가 나타날 때 있습니다. 얘는 그냥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버전이 있다는데 얘도 그냥 무시하시고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 아래에 이러한 APM 모니터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그 모니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니터 보기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네, 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녹화할 때 MySQL이 제대로 설치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시는 컴퓨터에서는 얘도 정상 작동 중, 정상 동작 중, 얘도 정상 동작 중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잘 실행되고 있느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었던 거는 05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even board.php를 실행을 해봐라 했을 때 네, 80은 짝수라고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이라는 폴더 안에 htdocs라는 폴더 안에 05번이라는 폴더 안에 여기에 even 언더바 odd.php를 넣어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네, 8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얘를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41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파일 저장을 하고 나면 파일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도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41이라는 숫자, 얘는 홀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if문에 의해서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를 구분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if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LG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if만 사용할지 혹은 else문도 같이 사용할지 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이 if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f만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 안에 코드를 실행하는 그러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파일을 살펴보면 네,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지하철 요금 경로 우대 처리라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요금이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 어쨌든 5,000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68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이 기준에는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나이가 있고 원래 요금이 있다. 그런데 나이를 비교해 봤더니 65세 이상이더라. 라고 하면 이 요금이 5,000원이 갑자기 무료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서 이분의 나이는 68세라서 지하철 요금이 무료다라고 하는 그 글씨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free_p.php 파일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고 fre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 나이 있고 요금이 2,000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바뀌게끔, 그리고 요금이 실제로 얼마냐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당연히 브라우저에서 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free_p인 거죠. 그럼 여기 주소에 free_p.php를 적게 되면은 네, 나이가 나타나고 무료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파일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나는 나이가 이번에는 30세다. 그리고 요금이 있다. 했을 때 30세 해당이 안 되죠. 그럼 이 부분 안에가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은 완전히 동작을 안 하니까 요 가격 그대로가 나이와 가격이 나타나겠죠. 정말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네, 나이가 30세라서 지하철 요금이 2,000원이 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프로그램은요. 다음과 같이 똑같은 if문인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에서 and와 or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and가 두 개 붙는 거는 둘 다를 만족할 때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기가 있고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65점과 90점인데 원래는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즉 필기 시험에서는 70점 이상이면 되고 그러면서 실기 시험에서도 8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이라는 걸로 표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이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불합격이 그대로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성적이 65점이고 90점이니까 실기에서는 통과가 되지만 필기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이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필기 점수가 65점이고 실기 점수가 90점이기 때문에 결과는 불합격이 그대로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는 주소는요. 브라우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http localhost 그 다음에 슬러시 오늘 05 폴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pass if.php 라는 주소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좀 전에 브라우저에 그냥 바로 넣었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여기에 잠깐 다시 적어드린 거고요. 그럼 실제로 얘를 또 파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네, pass if가 여기 있네요. 그쵸? 파일도 확인. 네, 하고 난 다음에 잘 돼 있구나. 그럼 실행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pass 다음에 이름이 뭐였죠? 네, pass if 였습니다. 그래서 if 하고 주소를 입력을 하면 네, 코드 라인이 두 번째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네, 이 파일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파일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이 파일들을 다 숫자를 좀 지워주고 실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들을 지금 원래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파일 처리가 예제를 확인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두 번째 라인에 에러가 있다 확인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여기 숫자가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안 끝나서 이게 한 문장인 줄 알고 두 번째 라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살펴보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65점, 90점 그리고 결과는 불합격이라는 게 표시가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적이 만약에 75점이고 그 다음에 얘는 85점이다 라고 바꾸게 되면 당연히 얘는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으로 바뀔 겁니다. 저장을 했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75점, 85점인데 결과는 합격입니다 라는 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는요. 네, 한 번 더 파워포인트 다음 페이지 거를 확인을 하면 이번에는 AND가 아니라 OR 연산입니다. OR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네,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은 이 안에 거를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번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필기 점수, 실기 점수가 있고 이번에는 리절트에 미리 합격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요. 그쵸? 70점, 필기가 70점 아래거나 혹은 실기가 80점 아래면은 불합격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는 AND 연산을 사용한 거고 이번에는 이 OR 연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OR 생김새는 어떻게 적느냐?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지우기 있죠. 뒤로 가기 버튼 키보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엔터보다는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엔터보다 위쪽에 있는 거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누르셔야지만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키보드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애인데 이거를 위쪽 거를 쓰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고 적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되는 점수가 있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95점, 55점이기 때문에 실기가 80점보다 미치죠. 그럼 당연히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으로 바뀔 것이고 그 점수를 출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대로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fail 언더바 if입니다. 그래서 얘도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에 숫자가 이상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예제를 제가 넣어 드릴 때 같은 부분을 이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넣었는데 꼭 이렇게 파일 예제가 그냥 보기만 할 때는 안 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를 다음과 같이 다 바꿔주시고 없애주시는 거죠. 저장을 하고 똑같이 돼 있는지 확인했으니 실행을 또 해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fail if입니다. 그쵸? 그래서 fail 언더바 if.php를 실행을 하면 실기 점수와 필기 점수 나타나고요. 불합격입니다. 그쵸? 그럼 얘를 또다시 이 부분 점수를 만약에 75점으로 실기는 80점 이상이 되죠? 네, 죄송합니다. 8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85점으로 바꿉니다. 그러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럼 둘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 합격이라는 글씨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쵸?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합격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f else 문에 해당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 else 문은 다음과 같이 앞에서도 한번 예제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만족한다면 이 안의 내용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하죠. A 아니면 B 둘 중에 한 경우에를 얘기를 할 때 이 if else 문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if else 문에 해당하는 예제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배수를 확인을 해보기 위한 거고요. 15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5의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 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상 숫자가 15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는 그거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은 당연히 15는 5의 배수겠죠. 그래서 앞에 숫자는 뒤에 숫자의 배수이다 라는 글씨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앞에 숫자는 숫자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저도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 배수에는 똑같은 프로그램 잘 돼 있고요. 여기에는 대상 숫자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네요. 앞에 배수와 넘버가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배수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배수로 나누게 돼서 나머지가 0이면 배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또 다음과 같이 여기에 배수라고 하는 besu.php를 적고 확인을 해보면 15라는 숫자는 5의 배수이다가 맞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15가 4의 배수냐를 해보기 위해서는 저장을 하고 확인을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배수가 아니다라는 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는 이번에는 운전면허를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뭐 정말 옛날에는 필기와 실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필기와 실기 외에도 도로주행 시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맞은 점수가 70점, 80점, 87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통과해야 될 필기 점수는 70점이고 실기 점수는 앞에는 필기 점수고 뒤에는 실기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주행이 맞아야 될 점수는 9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건에 들어갈 3개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기준은 필기 점수는 몇 점, 실기 점수는 몇 점, 그 다음에 도로주행 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이어서 이 사람이 획득한 점수는 몇 점, 몇 점, 몇 점입니다 라는 글씨가 있어서 얘는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성적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70점 통과를 했습니다. 80점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 도로주행에서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세 가지 모두를 다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합격입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나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나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마지막 점수를 통과를 못했죠. 그렇죠? 9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87점밖에 못 맞았으니 불합격입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날 겁니다. 저도 코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드라이브 언더바 테스트죠. 그래서 열어서 보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코드 확인을 했으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브 테스트.php를 drive 언더바 테스트.php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 사람의 점수는 이렇게 돼서 불합격입니다 라는 글씨가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제 여기에다가 이 사람 나중에 시험 봤더니 이번엔 92점이더래 하고 바꿔주게 되면 합격이다 라고 안내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if else문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시 다음 또 if else문 하나 예제가 더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3개의 숫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 C라는 숫자 3개의 숫자가 있는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A가 B보다 먼저 큰지를 비교를 합니다. A가 B보다 크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A하고 C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가 C보다도 크네 라고 하면은 이제 A가 제일 큰 숫자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A는 이미 끝났으니 B와 C를 비교를 또 해봤는데 B와 C를 비교해봤더니 B가 더 크더라. 그럼 B가 두 번째로 큰 숫자가 C가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근데 비교해봤더니 이거가 아니더라 라고 하면 C가 오히려 더 큰 숫자가,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A가 크고 A가 B보다 크고 C보다 큰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큰데 A가 C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C가 제일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가 제일 큰 숫자,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로 작은 숫자, 큰 숫자,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if문이 아니라면은 A가 오히려 B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뒷부분에서 A가 이번에는 B보다 작은 경우에는 A가 C보다 큰지를 확인을 하고, 이 경우가 될 때는 B가 제일 큰 숫자가 되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번에는 B하고 C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B가 또 C보다 큰 경우에는요. 그쵸? 처음에 A가 지금 B보다 작은 경우였었으니,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이 앞에 엘즈문에 해당하는 C가 더 큰 경우죠. 그 경우에는 B하고 C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더 크다 그러면 B가 제일 큰 거로, 그 다음 C, 그 다음 A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가 더 B보다 큰 경우니까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if가 중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고, 이 if문을 몇 번을 사용했나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else문이 있고, 또 이 안에 if문을 사용하고 해서 총 여러 가지 if문이 많이 사용돼서 세 개의 숫자에 해당하는 순서를 정렬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막 작성을 해보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면 넘버3이라고 하는 파일을 찾아서, 네, 코드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다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네, 얘를 실제로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number3.php num3.php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숫자가 2, 6, 9인데 정렬이 되면 9, 6, 2가 되더라. 가장 큰 숫자부터 나열을 하니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숫자를 그러면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뭐 15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를 바꾸게 되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 네, 15, 103이었는데 정렬은 115, 3으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정렬 사용에도 사용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세 번째 마지막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중 if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if문에서는 if, else if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조건식을 만족하면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게 만족 안 하더라, 그럼 혹시 이쪽인가? 라고 또 두 번째 거도 확인을 합니다. 여기도 만족 안 하네, 그러면 세 번째 거를 또 만족 안 하면은 나머지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다중 if else 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예제로는 다음과 같이 점수 A, B, C 등급을 매길 때 이러한 if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맞은 점수가 83점입니다. 그랬을 때 83점은 95점 이상이면 A 플러스인데 이거 안 되네?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서 90점인가 확인해 봤더니 90점 이상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도 안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85점 이상인가 확인해 봐서 얘도 안 되는데 그럼 여긴가? 라고 확인했을 때 맞죠? 그럼 이쪽을 실행을 하고 제일 끝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만족을 안 하면 또 밑에 내려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자꾸만 확인을 해서 60점 이상까지 확인을 했는데 요 점수 이상도 안 되더라 라고 하면은 그냥 F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if else if에서는 83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쭉 가다가 비교되는 대상인 이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B라고 하는 점수를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된 점수는 83점, 등급은 B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파일도 grade.php를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잘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번에는 grade.php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그 사람의 점수와 등급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점수를 60점, 65점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등급과 점수가 나타나고요. 또 이번엔 좋은 점수를 입력을 해볼까요? 98점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점수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if else문을 이용해서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놀이공원 입장료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많이 보이죠. 무료 입장의 경우에는 3세 미만이면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3세부터 13세까지는 4,000원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또 17시 10분 이후에, 그러니까 야간 개장이죠. 야간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나이와 70세 이상, 그 다음에 복지카드 소유자, 국가유공자 소지자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만원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공원 입장료를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나이 이제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이 나이 들어올 사람은 80세라는 거를 나중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복지카드는 우선은 없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유공자냐 거가 yes입니다. 그럼 이 사람 기준은 지금 80세이고 유공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그 5시 10분 입장이냐에 대해서 1710을 했습니다. 그쵸?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입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가 오늘 이번에 이제 입장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80세이고 유공자증을 소지했습니다. 근데 5시 이전에 지금 입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준만 따진다면은 유공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8,000원이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보면 먼저 나이를 비교를 합니다. 3세 이하면 무료로 바뀌어버립니다. B가. 그쵸? 근데 만약에 3세 이상이고 13세 이하 혹은 5시 10분 이후에 입장한 거가 yes다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지금 no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선 5시 10분 이후 입장 혹은 3세 이상이거나 13세 이하이면은 네, 입장료가 할인된 4,000원입니다. 근데 이 두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나이가 14세 이상이고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고 이거 혹은 나이가 70세 이상 혹은 유공자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유공자가 아니군요. 여기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유공자이느냐를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요금이 8,000원인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순서가 있습니다. 3세 이하가 무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와 혹은 5시 10분 이후 입장이냐가 두 번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은 8,000원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나이가 이미 80세 이상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조건 중에 이쪽에 만족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공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 할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나이와 유공자죠. 네, 유공 이겁니다. 네, 유공자의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상관없이 이쪽으로 와서 8,000원이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 책정이 됐으니 복지카드 소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no라고 나오겠죠. 국가 유공자증이 있는지를 가지는 부분은 yes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7시 10분 이후 입장 no라고 나올 거고요. 나이 표시가 나오고 입장료는 8,000원이라고 표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파크P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코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똑같은 코드죠. 좀 전에 설명 다 드렸던. 그래서 파크P를 여기에 슬러시 파크 언더바 p.php를 실행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가 나와서 8,000원 입장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또 바꾸면 되겠죠. 나이가 나는 60세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다 라고 하면은 그러더라도 60세 이상인 거가 문제가 아니라 유공 카드가 있기 때문에 8,000원이 그대로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혹시나 그럼 이 나이를
나는 이번에는 15세다. 청소년 나이다. 라고 하면 할인이 돼야 되겠죠. 어? 네, 나이 15세인데, 아,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차피 똑같은 거죠. 청소년은 똑같이 8,000원이니까. 네, 12세로 해야 되겠습니다. 12세로 다시 바꾸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4,000원으로 할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만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얘는 사실 저도 설명을 드릴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만 나이 계산법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2013년도 3월 10일 날 생을 기준으로 2013년도 그리고 3월 그 다음에 데이가 10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2013년도 3월 10일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오늘 날짜로 그 최근 날짜를 한번 고쳐서 사용을 해보긴 할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2013년도 3월 10일 기준에 생일이 1990년도 3월 30일 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 사람의 태어난 달이 현재의 날짜보다 더 앞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달인데 이 사람 생일은 3월 달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월인 경우지만 얘를 신경 안 쓰고요. 나중에 좀 이따 바꾸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그리고 여기에 지금이 4월 달이니까요. 4월 그리고 뭐 한 20일이다. 한 15일 할까요? 4월 15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태어난 생일은 3월 달입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이면은 네, 현재가 4월 달이면은 이 사람의 생일은 벌써 3월 달보다 넘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생일보다 현재 그 생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현재의 연도 2020년에서 1990년을 빼주기만 하면은 만 나이가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같은 달입니다. 그럼 아직 이 달에서 날짜가 지났냐를 또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벌스데이와 오늘의 날짜를 또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15일인데 만약에 이 사람의 생일은 30일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만약에 4월인 거죠. 4월 30일이다 그러면 같은 4월인 경우고 그때 날짜가 아직 안 지난 경우는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만 나이에서는 하루를 더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날짜가 뭐 3월, 4월 예를 들어서 1일이었다. 그러면 날짜가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래 그 현재 연도에서 생일 연도를 빼주면은 날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생일이 안 지났다, 생일이 되는 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뒷부분에서는 자기 아직 생일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만 나이에서 1을 더 빼줘야지만 본인의 나이를 만에 해당하는 나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프로그램을 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이번에는 만 언더바 age가 있으니 만 언더바 age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2020년도 4월 네,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네, 15일이라고 해봅시다. 하고 그 다음에 생일을 3월 30일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생일이 이미 지나버렸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그냥 2020년에서 1990년을 뺀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이를 이제 만 언더바 age라고 되어 있으니까 man 언더바 age.php 해서 실행을 하면 만 나이는 30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일이 안 지난 거로 하자라고 하면은 5월 뭐 20일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요. 그럼 만 나이가 29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 나이를 구하는 것도 이 if else 문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또 if 문 할 때 꼭 같이 나오는 스위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문이라고 하는 거는 if 문하고 비슷한데 다음과 같이 그 안에 케이스를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제는 뭐 그 글쎄요.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조건문을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 변수를 집어넣고 이 변수가 이 값이냐, 이 값이냐, 혹은 이 값이냐,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아니냐를 찾을 때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또 보시면 학생이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부분은 참조되어 있는 건지 아시겠죠? 슬러시 별표, 슬러시 별표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A에 들어오면 얘는 3학년인 경우입니다. 3학년은 4만원 급식비가 존재할 텐데요. A가 들어왔는데 이 A라는 숫자가 1이면 1학년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출력 끝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브레이크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또 뒤에 들어가서 또 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문이 항상 케이스 다음에 끝날 때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2학년인 경우에는 2학년이고 급식비는 35,000원 이라고 표시되게 하는 거고 케이스 3, 4, 5, 6까지 하고 만약에 숫자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은 학년을 잘못 입력했다라는 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푸드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보시면 푸드P 부분에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3학년이구나. 지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도 프로그램에서 실제 만약에 저렇게 작성을 메모장에 했다라고 하면 푸드 언더바 p.php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3학년 급식비가 4만원이다 라고 잘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6학년이다. 그럼 55,000원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6학년 55,000원. 그 다음에 혹시나 숫자를 잘못 입력을 해서 뭐 8학년이다. 그런 건 없지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학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if else 문과 그 다음에 조건문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또 이제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에 해당하는 또 실습 예제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컴퓨터에서 단순히 반복 작업이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고 while문과 혹은 for문 혹은 doWhile문 세 가지 종류로 보통 나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사용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반복문을 살펴보면 먼저 while문에 대한 반복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하고자 하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 그 while문을 지속적으로 while 뜻처럼 그 뭐뭐 하는 동안이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조건식에 만족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무제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럼 코드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i라는 숫자를 먼저 줬습니다. i라는 숫자 속에다가 이제 1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넣어준 건데요. 변수에다가. 그러고 i가 10보다 작은지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10보다 작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를 출력하고 한 칸을 내려갑니다. 그러고 i를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제 i가 1이 아니라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2가 됐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i를 비교했더니 당연히 10보다 작으니 또 출력을 하고 3이 됩니다. 3이 돼서 또 출력을 해봤더니 돌아와 봤더니 이번엔 10보다 똑같이 작죠. 4, 5, 6, 7, 8, 9가 됐을 때 여기서 9가 됐을 때 또 와서 비교를 하고 9까지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렇죠? 9가 됐을 때 9라는 숫자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이 됐습니다. 10이 돼서 또 왔는데 봤더니 10하고 같죠? 그럼 또 내려와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10까지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11이라는 숫자가 되면서 돌아가서 봤더니 이제 11이라서 더 커서 못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언더바 1 언더바 10.php 파일을 열어서 먼저 또 살펴보면, 네, 다음과 같이 while 이 부분이죠. 언더바 1 언더바 10 php니까 열어서 보시면 똑같이 잘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실행을 해보기를, 네, 화면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언더바 1 언더바 10.php입니다. 그쵸? 실행을 하면 차례대로 잘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while 파일을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00까지로 한다 라고 하면 그만큼 100번 동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00번까지 정말 돌아갈지를 저장을 하고,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하면 1부터 100까지 숫자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 while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while문을 가지고 이번에는 구구단 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생김새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PHP 코드로, HTML 코드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한 줄에 들어가는 거를 2 곱하기 1 해서 2, 2 곱하기 2 해서 4, 그 다음 6, 8, 10, 12.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고, 이 숫자만 1에서 2, 3, 4, 5, 6 해서 9까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실제 그 다음에 HTML 파일도 확인을 해보면은, 네, 얘인 거죠. 얘를 더블 클릭하는 것보다는 이 주소 그대로 해서 99단 언더바 HTML로 해서 주소를 찾아서 해보면 99단 하고, 네, 파일 이름이 뭐였죠? 언더바 2.html입니다. 언더바 2.html 하게 되면 구구단 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HTML 파일이 아니라 PHP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PHP로 하기 위해서, 네, 다음과 같이 코드를 바꿀 수가 있겠죠. A가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바뀌는 애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앞에 HTML 코드 내용이 요만큼이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을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이렇게 에코문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쵸? HTML과 body, 그 다음에 h3로 해서 제목 표시가 있고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분이 딱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집어넣어 놓고 앞에 A2는 안 바뀌랍니다. 그리고 B만 9가 될 때까지만 돌리게 되고, 실제적인 A와 B를 곱한 값은 C로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A와 B 곱하는 거는 C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B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부터 9까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출력한 순간 그 다음에 B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테이블과 body HTML이 다시 또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행을 해보기 위해 파일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99단 언더바 2.php고요. 여기에서는 코드 내용이 그대로 잘 돼 있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99단 2.html이 아니라 php를 실행을 하면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단짜리가 아니라 3단짜리 99단을 쓰고 싶다. 그러면 A는 3을 적으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주면, 네, 3단 99단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 2단 99단도 제목도 글씨도 바뀌어야 되지만요. 그 부분은 HTML 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굳이 바꾸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99단에 해당하는 거를 이용한 while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어서 99단을 만약에 똑같은 형태인데 이 부분을
HTML로 그냥 빼고 싶다 할 때는 이 코드를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PHP 코드가 있고 바깥에 HTML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HTML 코드가 있고 이 부분만 또다시 PHP 코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파일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while문 안에다가 합계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while 사이에 이러한 변수를 하나를 집어넣고 숫자를 더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 또한 while을 사용하는 건데 살펴보시면 a가 1이고 sum 값으로 합계를 구하는 값은 처음엔 0입니다. 그래서 a가 10이 될 때까지 다 더하는 거를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해지고 2 더해지고 3, 4, 5부터 해서 총 10까지 다 더해지고 10이 되는 순간 10이 되고 나서 11이 될 때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한 수의 합은 얼마입니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 또한 while 언더바 sum 언더바 1부터 10까지인 거죠. 코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while 언더바 sum 언더바 죄송합니다. 파일을 다 못 적어서 sum 언더바 1 언더바 10.php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같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은 55입니다 라고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얘 또한 만약에 난 100까지 더하는 걸 하고 싶다 라고 하고 설명에도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얼마입니다 라고 작성을 바꿔주고 나서 저장을 하면 이번에는 얘가 실행을 할 때 1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100까지 하는 거는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빨리 수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를 이 안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while을 100번을 돌려도 금방 계산을 하지만 이 안의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도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프로그램도 동작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저도 안 해봤는데요. 한 이 정도의 거를 실행을 하라 라고 하면은 얘가 아까까지 100 정도 할 땐 금방 돌아갔는데 새로 고침하는 순간 오래 걸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기 중으로 됐다가 나중에 계산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while문이라든가 for문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부분을 너무 돌려놨더니 숫자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 조절을 잘 하셔서 거기 while문이 실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얘를 결국은 빠져나갈 수 있는 숫자를 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꽤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0 정도까지만 해준다 라고 하면은 얘 또한 다시 실행을 할 때 10,000까지는 어느 정도 계산하는 게 되게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절해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잠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while과 비슷한 게 for문이 또 있습니다. 얘도 비슷하게 생김새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가운데 있었다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초기 값과 변화하는 값을 이쪽에다가 for문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좀 차이가 좀 완전히 문법이 좀 다르죠. 즉 아까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 a라는 숫자와 a가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비교하는 것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for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다음같이 i가 1이 앞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가 증가하는 것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건문을 넣게 되고 여기에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i가 1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10이 될 때까지 화면을 출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for 언더바 1 언더바 10 php문을 살펴보시면 for 언더바
1 언더바 10.php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그 코드 내용에서도 이번에는 포문 언더바 1 언더바 10.php를 실행하면 네, 차례로 잘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100가지 혹은 1000가지 숫자를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얘 마찬가지로 실어 고침해서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1000까지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포문을 사용하는 것은 while문과 비슷한데 앞에 숫자가 그 다음에 증가하는 문, 그 다음에 중간에 비교문이 하나의 포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while문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포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1부터 10까지 더한 거였는데 여기 썸이 바깥에 있고 a가 1부터 10까지 증가할 건데 1씩 증가해서 10까지 되는 거를 다 더하는 걸 해주겠다. 프로그램 똑같죠?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while문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while문보다는 나는 포문 쓰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포문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for 언더바 sum 파일로 살펴보시면요. 똑같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한 숫자를 바꿔보기도 할 거지만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번에는 for 언더바 sum 언더바 1 언더바 10.php를 실행을 하면 네, 똑같은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만약에 100 만 정도까지 하는 거에 합계를 구하겠다 라고 하면 얘 또한 만까지 합계를 더한 숫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도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 앞에 사용하셨던 이 포문을 넣어서 5의 배수인에만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였으면은 여기에 5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15라는 숫자, 그리고 20, 25 이렇게 해서 쭉 돼서 100번이라는 숫자까지가 더해지는 거겠죠.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숫자들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나누었을 때 제로가 되는 5의 배수인 애들만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합계를 계산하는 거를 보시면 이제 코드 실제로 보시면요. sum 언더바 배수 언더바 5죠. sum 언더바 배수 5입니다. 그래서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숫자들 중에서 5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5, 10, 15, 20이라고 하는 그 숫자들만 다 더하겠다. 그리고 그걸 다 더한 값을 출력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을 해보게 되면요. 이번에는 네, 파일 이름이 sum 언더바 배수 5였네요. 그쵸? 그러면 sum 언더바 배수 언더바 5, 배수 5죠. 그 다음에 php 실행을 하면 네, 1부터 100까지 사이에 5의 배수의 합계가 제대로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도 나는 1부터 100까지인데 3의 배수만 하고 싶다. 그러면 3의 배수에 해당하는 합계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3의 배수들만 더한 합계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섭씨 온도를 화씨로 바꾸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보통 수식으로는 섭씨 온도를 네, 다음과 같이 섭씨 온도가 있는데 얘를 화씨로 바꿀 때에는 섭씨 온도 곱하기 9 나누기 5를 하고 난 다음에 32도를 더하면은 화씨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섭씨 온도인 거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섭씨 온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15일 때는 화씨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5씩 더해주면서 마이너스 10도일 때 혹은 0도일 때부터 해서 즉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마이너스 15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5, 영하 5도, 0도, 그 다음에 5도 해서 쭉 해서 결국은 35도일 때까지 한번 각각의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값을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차례대로 출력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저희도 한번 c2f.php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씨 온도를 처음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글씨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도부터 35도가 될 때까지 5씩 증가를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원래 섭씨 온도 곱하기 9 나누기 5 더하기 32를 하면은 화씨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걔를 출력을 하는 부분이고, 다 출력하는 거를 포문이 끝나고 나면 화면에 줄을 꺼주고 끝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한번 또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네, 얘는 C 언더바 F 언더바 됐나요? 주소가 C2F군요. 네, 그러면 C 언더바 2 언더바 F.php를 실행을 하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에 대한 계산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좀 더 눈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적용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테이블을 적용을 했을 때 앞부분에 HTML 테이블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포문이 의해서 좀 전에 했었던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또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테이블 끝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파일명을 c2f 언더바 테이블이 되어 있으니까요, c2f 언더바 테이블을 코드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우저에서도 이번에는 마지막에 언더바 테이블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주소를 언더바 테이블로 해주면 테이블이 좀 더 이쁘게 된 상태로 꾸며진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섭씨 온도를 숫자를 더 많이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 메모장에서 이 부분을 포문만 35가 돼 있던 거를 뭐 한 100까지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100도까지 갔을 때 212도라고 하는 것까지를 표현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포문에 대해서 이제 한 조금 더 8페이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프로젝트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포문을 이용을 해서 게시판의 목록을 나타날 때 이러한 파일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번호와 그 다음에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숫자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게시판 목록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보드 언더바 리스트.php라는 파일로 HTML 형태로 테이블 표시까지는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쪽까지는 HTML 형태입니다. HTML, 바디, 제목,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위쪽에 나타날 제목까지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테이블 잘 만들고 내용 부분은 여기 부분에 의해서 반복되는 분들입니다. 반복이 잘 되게 하고 다시 이제 테이블을 끝내고 바디 끝내고 HTML을 끝낸 겁니다. 즉, 이 사이에만 이제 HTML이 아닌 PHP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숫자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넘버 1로 먼저 표시를 하고, 사용자 글 쓴 사람 이름을 표시하기 위한 부분, 날짜를 표시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앞에 배웠었던 포문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숫자를 넘버 1부터 해서 10개만 출력을 할 겁니다. i를 1씩 증가시키니까요. 그리고 게시판 제목 다음에 넘버가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타이틀로 붙고, 그 다음에 실제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요만큼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넘버 1위, 그리고 제목은 게시판 제목 1위,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글 쓴 사람 이름인 홍길동이, 그리고 날짜는 이 날짜가 들어가고
넘버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넘버가 이제 숫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i도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출력이 되면은 이번에는 넘버가 2, 그 다음에 게시판 제목도 게시판 제목 2가 출력이 되고 홍길동 이름이 똑같은 날짜가 출력되면서 그걸 반복해서 10번을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대로 리스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잘 반복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드 언더바 리스트.php니까요. 확인을 해 보시면 그 코드가 잘 돼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또한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는 보드 리스트.php니까요. board 언더바 리스트.php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제대로 게시판이 나타나고 숫자도 잘 나타나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뭐 20개, 30개 리스트를 쓰고 싶으면 숫자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i의 숫자만 20개라고 바꾸게 되시면 이 내용이 이제는 20개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을 하실 때는 이 포문 혹은 while문을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구단을 이중으로 출력할 때, 포문을 이중으로 사용할 때 이중 포문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이중 포문이라는 것은 이 포문 안에 또다시 포문이 들어간 것을 이중 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을 2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쓸 거고 그 안에 1부터 9까지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 포문에서는 앞에 A가 이미 있는 숫자가 있을 때 B 숫자에 해당하는 아까 구구단 하는 그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 겉을 2만 쓰는 게 아니라 또다시 A가 바뀌면서 2단, 3단, 4단에서 9단까지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구구단.php니까요. 코드 내용 또 한번 살펴보시고 구구단.php를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죠. 2단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9단까지 쓰겠다. 그 사이에 1부터 9까지 해서 계산이 돼서 화면에 출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구구단 내용 그대로 해서 구구단.php입니다. 입력을 하면 2단, 3단, 4단, 5단, 6단에서 9단까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문은 뭐 이거를 바꿔서 해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그 앞에서 이 포문 할 때도 이 포문 안에 또 이 포문을 쓰는 것처럼요. 여기서도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로는 다음 같은 게 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포문 안에 게 위에 포문의 A에 의해서 변수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예제로만 나와 있으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B라고 하는 애는 포문이 돌아갈 때 한 번씩 이 A의 숫자의 영향을 여기 조건문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A가 1일 때는 B도 A가 1하고 같은 한 번밖에 출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A가 2가 되는 순간에는요. B는 다시 1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별을 2개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3개, 4개 해서 총 10개까지 찍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tar1.php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 돼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star.php였나요? star 1인 것 같습니다.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브라우저에 star1.php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까지 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좀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별을 표시할 수 있겠죠. 하고 실행을 하면
네, 엄청 많은 별들이 있는데 네, 두 줄, 세 줄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일일이 적기 힘든 것 부분은 이러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포문에 대한 한 가지 마지막 또 프로그램이 또 예제가 있어서 살펴보시면 이번엔 구구단을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는 구구단을 네, 이렇게 쭉 내려가게끔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구단을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의 표로 그러면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제가 있어서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1로 넘어가고 1로 넘어가고 할 때 표는 항상 가로로 만들어져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테이블 만들 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문 만들 때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과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드는 부분, 테이블 위쪽 헤드 부분을 2단, 3단에서 9단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HTML이고요. 이제 포문을 만들기 위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포문 아래 또 포문이 들어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한 거고, 네, 포문이 처음에 B가 먼저 1부터 9까지 되고요. 왜냐하면 B는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밑으로 증가하래군요.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1, 2, 3, 4, 5, 6, 7, 8, 9가 B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한 줄 내려갈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에 대한 포문이 먼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A에 대한 포문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A는 이쪽 가로로 가면서 바뀌기 때문에요. 앞에가 2, 3, 4, 5에서 9까지 갈 거기 때문에 2부터 9까지 가게끔 하고 계산된 값과 화면에 출력될 부분, 여기서는 붙여쓰기 때문에 이 가로가 중가로가 앞뒤에 있습니다. 여기도 붙여쓰기 때문에 가로가 중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된 거로 해서 그러한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한 줄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포문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HTML 다시 시작돼서 이쪽에 끝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뭐 구구단 언더바 테이블 .php 파일이 정말 그렇게 잘 돼 있느냐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얘도 구구단 언더바 테이블 .php를 실행을 해 보시면 언더바 테이블 .php를 하면 네, 표가 구구단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while문에서는 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앞에 거가 만약에 조건이 만족 안 하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경우인데 얘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조건을 확인을 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i는 무조건 한번 출력을 해버립니다. 2에 의해서 먼저 실행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 근데 조건을 만족 안 하네? 그럼 그대로 이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면은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do while 언더바 100이라고 하는 파일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네, 이번에는 여기 있네요. do while 언더바 100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럼 예제 파일로도 네,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잠깐 브라우저를 조그맣게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do while 언더바 100 .php를 실행하면 100만 나오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i를 여기에 1이라고 바꾸고 나면은 10번은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는 i만 되는 게 아니라 출력하고 증가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딱 10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이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사용하는 기본 문법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설명을 차례차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예제 파일들을 제공되는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CSS에 대한 부분을 좀 손을 건드려야 될 부분이 좀 많기가 합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제로 드리는 코드 내에요.
그래서 CSS를 지난 학기 때에도 한번 수업을 안 하고 했더니만 학생분들이 CSS에 해당하는 코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으셔서 이 CSS에 해당하는 부분도 좀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이 뒤에 영상을 준비해서 또 연결을 시켜 놓으니 이 부분도 오늘 수업하고 이 내용까지도 한 30분이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 영상까지 마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관련해서는 일단 CS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CSS의 사용 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CSS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 이번 챕터에서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SS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HTML 태그를 위주로 공부를 했죠. HTML 태그는 정적인 이 웹 문서의 구조를 잡는 거, 그래가지고 뭐 글자를 쓰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리스트나 뭐 테이블 같은 거, 그리고 이미지, 뭐 비디오, 오디오, 뭐 링크 같은 걸 거는 이런 정적 구조를 우리가 주로 잡는 데 사용을 했다면, 이제 이 스타일 시트는 말 그대로 그런 정적 구조에다가 색깔이나 효과 등 그런 어떤 스타일들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HTML 문서에 자주 사용되는 글꼴, 뭐 색상, 정렬의 형태, 뭐 배치 방법, 이렇게 문서의 겉모습을 결정짓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구조에다가 뭔가 더 씌우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란 무엇이냐? 그래서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이러한 스타일을 관리하기 쉽도록 한 군데 잘 모아놓고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에 있는 스타일 어떤 설정들을 우리가 쓱쓱쓱쓱 수정을 하면 그 수정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HTML 문서에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스타일이 들어간 문서를 보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스타일 시트 말고 HTML 태그의 일부 속성이나 혹은 태그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입힐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 문자 태그 할 때 EM 태그나 뭐 B 태그 이런 걸로 진하게 만들거나 혹은 뭐 이탈릭체를 하거나 하는 걸 잠깐 경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지정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HTML5로 넘어오면서 HTML 태그는 좀 구조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이제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은 CSS로 넘기자, 스타일 시트로 넘기자라는 어떤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CSS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스타일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는 스타일들을 일괄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CSS를 배우게 된다면 이제 HTML 태그도 배우고 스타일 시트도 배우고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의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쌓아 올리기 위해서 HTML 태그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쌓아 올린 그 구조에다가 디자인, 효과 같은 걸 넣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를 배운다. 그래서 콘텐츠의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할 수가 있다. HTML 태그는 HTML 태그고 스타일 시트는 스타일 시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느냐? 마크업 언어, 즉 HTML 태그 같은 녀석들은 이제 어떤 웹사이트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구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스타일은 스타일 시트에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하니까 내용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용을 작성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내용에다가 굉장히 예쁜 뭐 화려한 그런 스타일을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스타일 시트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문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버무려서 잘 보여주고, 그래서 협업과 분업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웹 표준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가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웹 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디자인만 교체가 가능하고요. 왜? 분리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 스타일 시트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디자인에는 영향 없이 내용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바뀌는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반응형, 적응형 디자인이다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데스크탑의 큰 모니터로 큰 브라우저 창으로 보는 화면이랑 모바일 브라우저의 작은 화면으로 보는 화면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큰 브라우저, 큰 창에서는 다양한 많은 정보를 한 창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다 몰아줘도 읽을 수가 있지만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그게 살짝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조금 보기 쉽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CSS가 그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링크는요, 웹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디자인만 교체를 하는 그런 예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따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에 와보니까 CSS Gen Garden이라는 제목으로 뭔가 초록색 느낌이 나는 그러한 사이트를 우리가 보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내용들이 쭉 있고, 자, 밑에 보니까 자, 여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로 다른 스타일 시트를 모아놓은 그러한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타일 시트는 맨 마지막 스타일 시트를 적용한 이 사이트인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로 이동을 한다면, 자, 완전히 다른 사이트 같죠? 하지만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요거는 동일한 사이트라는 거. 자, 뭔가 쭉 내용이 있죠? 자, 또 다른 데로 가볼까요? 스틸로 가볼까요?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가볼게요. 자, 뭔가 분위기랑 스타일들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문서의 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로 돌아오면 이러고요. 그래서 지금 다 완전히 서로 다른 사이트 같죠? 하지만 디자인만 다를 뿐이지 이 내용들 여기 써 있는 글들은 완전히 동일한 사이트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웹 문서의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디자인만 교체할 수 있게끔 CSS 스타일 시트를 잘 분리해서 설정을 해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CSS의 내용들도 HTML 문서 내부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외부 파일로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CSS의 특징, 우리 첫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CSS3의 3도 마찬가지로 버전 혹은 레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 나온 CSS가 레벨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3인데, 이러한 CSS3의 가장 큰 차이점이 모듈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CSS가 스타일 시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들마다 그리고 디바이스들마다 어떤 스타일리스트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먼저 개발해서 탑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CSS1이나 2는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놓고 탑재를 해서 뭔가 조금 업데이트가 느릴 수가 있는데 CSS3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모듈들 그것들을 위주로 먼저 개발을 하고 그러한 개발된 일부 모듈부터 탑재를 시키면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려하고 동적인 스타일 작성이 가능하다. 기존의 플래시나 그래픽 디자인 도구에 의존하던 부분을 이제 우리 CSS3 스타일 시트만을 이용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그런 도구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플래시를 설치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웹 표준에 맞춘 HTML 태그와 웹 표준에 맞춘 CSS3 이거를 잘 호환성이 좋게 구현해 놓은 브라우저만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동적인 그리고 화려한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SS의 기본 문법을 이제 슬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CSS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문서, 어떤 문서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서가
어떠한 스타일도 적용되지 않은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의 HTML 문서를 만들어 놨다면 헤드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바디 영역에 단순히 H1 태그랑 P 태그만 있기 때문에 제목과 텍스트, 일반 텍스트 이 두 개만 나오는 이런 오른쪽의 화면 이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효과, 물론 여기 볼드체가 들어갔긴 했지만 이건 스타일 시트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H1 태그가 갖고 있는 그 자체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HTML 문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스타일이 적용된 문서, 자, 우리 이 코드를 잠깐 볼까요? 코드를 보면 아까 헬로 월드 웹 프로그래밍이 있었던 이 코드에 비해서 뭔가 많이 들어갔죠. 먼저 헤드 안에 보면 스타일이라는 태그로 시작되는 어떤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예. 테이블 할 때 살짝 봤었죠. 그때 테이블, th, tr, td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선과 관련된 스타일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볼드, 픽셀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패턴도 조절하고 색상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HTML 요소에 직접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짝 빼놔서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문법이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뭔가 스타일 시트 선언을 해두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스타일들이 문서에 적용이 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를 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스팬 태그, 인라인 컨테이너였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문자열 중에서 자, 스팬이 어딜 감싸고 있나요? 자, 웹이라는 글자만 감싸고 있죠. 이 영역에 대해서 스타일을 내가 선언하겠다. 자, 스팬에 대해서 스타일 속성 값을 넣은 것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웹에는 블루 바이올렛, 보라색이 들어가지 않을까. 자,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반영이 된 거냐면 H1 태그에 대해서 H1이죠. 글꼴 스타일이 폰트 패밀리 그것이 이제 커리어 뉴라는 폰트로 지금 바뀐 겁니다. 전장의 거랑 비교하면 조금 글씨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이 들어갔고 웹 프로그래밍 중에서는 웹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블루 바이올렛 컬러가 스타일로 들어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문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저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뭐 문법적인 측면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타일을 특정 HTML 요소에 이제 적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 그것에 이 스타일을 먹이겠다. 자, 이때 선택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문법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HTML5 요소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서 CSS 속성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요것과 같은 이 아래와 같은 형태로 기본적인 문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장에 있었던 요 H1 속성, 스타일 시트 선언과 지금 동일한 형태인데요. 자, 맨 처음에 따라오는 건 이 셀렉터, 선택자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먼저 들어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H1 태그에 대해서 이 아래에 스타일들을 적용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자는 스타일을 설정할 대상이 되는 요소를 우리가 정의한다. 즉, 대상.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H1이라는 태그 하나에 대해서만 뭔가 스타일을 설정하는데 여러 개의 태그에 대해서 동일한 스타일을 먹이고 싶으면 콤마로 구분해서 써주면 된다라고 써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스타일 시트의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두 개의 스타일 선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 첫 번째,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두 번째. 그래서 각각의 스타일 선언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속성과 속성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맨 위에 CSS 속성을 설정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속성들을 설정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속성의 값은 블루,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의 값은 12픽셀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스타일을 선언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한 개의 속성, 한 개의 스타일 속성, 여기가 두 번째에 또 한 개의 스타일 속성이 되겠고요. 자, 한 개의 속성 안에서는 속성의 이름과 값을 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콜론으로. 그 다음에 속성들 간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이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파란 색상과 그 다음에 12픽셀 사이즈로 뭔가 공통적인 스타일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유사하게 우리도 비슷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디 영역에다가 h1 태그로 내용을 하나 쓸게요. 뭐 hello world, 그 다음에 p 태그에도 great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영역에다가 스타일을 만들려는 거죠. 자, 스타일에 h1 태그에 대해서 지금 스타일을 선언을 할 건데 총 몇 개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나요? 예, 4개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죠. 폰트 패밀리, 컬러, 폰트 스타일, 텍스트 데코레이션 요 4개의 스타일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스타일 속성 안에서는 콜론으로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들을 선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폰트 패밀리, 자, 글꼴이죠. 이거를 자주 쓰는 스타일이 또 인텔리센스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 잠깐 봤죠.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 거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핫핑크로 갈게요. 그 다음에 폰트의 스타일, 이탈릭체를 한번 먹여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거는 언더라인, 밑줄을 긋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H1에 대한 스타일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H1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커리어 뉴 글꼴이 되었고 핫핑크에 이탈릭체 그리고 언더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H1 태그를 또 하나 여기에 넣으면 저 녀석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이 스타일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P 태그에도 이 스타일들을 먹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할 대상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하나 추가해주면 되지 않을까? 예, 되죠. 그래서 이 P 태그에 대해서도 폰트 패밀리, 폰트 스타일, 컬러,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일 시트에 대한 기본 문법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인라인, 세 번째는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부 스타일 시트는 뭐냐면 웹문서 내부에 스타일 조절을 위한 CSS를 선언해 두는 거, 즉 우리가 지금 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에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 선언을 죄에다 이제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 형태를 우리가 내부 스타일 시트, 왜 문서의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스타일은 뭐냐? HTML 요소에 직접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런 스타일 태그 밑에다가 몰아놓는 게 아니고 이런 거 P 태그에다가 직접 쓰는 거죠. 자, 스타일 속성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속성에 해당하는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냥 안 할래요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타일 속성에 의해서 정의된 이 스타일들이 지금 이 요소에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문서에서도 언더라인이 사라졌죠, 지금. 나머지는 다 요 속성에 우리가 기존에서 설정한 이런 속성들에 의해서 뭔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이 요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앨 거예요 라고 스타일 시트를 걸어 놓으니까 바로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를 또 지우면
생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소에다가 속성으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식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널 내부 스타일 시트와 인라인 스타일은 결국에는 문서 내부에다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선언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난 그게 아니고 진짜 이제 물리적으로도 콘텐츠와 즉 바디의 내용과 그다음에 스타일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아예 이 스타일들은 외부 파일에다가 몰아넣고 쓰겠다. 자, 그런 방식을 우리가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스타일 시트를 위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하나 생성해야 되고요. 이 HTML 문서에서 그 외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뭔가 참조를 할 수 있는 링크 설정을 조금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내부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인라인 스타일 시트도 이렇게 요소 옆에다가 달아주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스타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스타일 시트는 별도의 CSS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CSS 파일 안에다가 스타일 조절을 위한 이 CSS 속성들을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SS 파일이 다 완료가 됐다, 생성이 완료가 됐으면 헤드 태그 안에 요쪽이죠. 여기에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방금 우리가 작성한 CSS 파일을 사용하겠다 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선언해 줘야 되냐, 이 아래와 같은 이 형태의 문구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링크를 걸겠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링크냐면 스타일 시트에 대한 링크를 걸겠다. 근데 그게 CSS 파일이더라. 어디 있느냐? CSS 폴더 밑에 style.css 파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드 영역 안에다가 선언을 해주면 이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들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로 브라우저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작업 영역에서 CSS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요거 새 폴더 만들면 되죠. 그래서 CSS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새 파일을 만들 겁니다. 파일 이름을 그냥 style.css로 할게요. 자, style.css로 하고 여기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동일하게, 문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CSS 파일 안에다가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링크를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스텝까지는 했고 이제 CSS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HTML 파일의 내용은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CSS 파일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하네요. 자, CSS 파일에다가 h1 태그에 대한 요소, 요거에 대한 스타일을 이제 걸 겁니다. 컬러는 핫핑크,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이었죠.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 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는 또 다른 형태의 스타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얘는 그냥 컬러만 핫핑크로 설정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태그에 대한 CSS를 선언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style.css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선언되어 있는 이 스타일들을 우리가 HTML 문서에서 이용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요 스타일들은 이미 저 파일에다가 선언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스타일은 필요 없겠죠. 대신에 자, 여기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방금 우리가 만든 그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타입은 텍스트의 CSS고요. 어디 있느냐? CSS 폴더 밑에 style.css 파일에 있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되나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 H1 태그는 우리가 봤었던 그 스타일들이 들어가 있고, 또 우연찮게 여기에 언더라인을 없애는 그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언더라인을 없앤다기보다는 애초에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언더라인이랑 이탈릭은 p 태그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텍스트 데코레이션 해놓고
뭘 할까요? 라인스루 같은 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죠? 자, 라인스루는 원래 뭐냐면 그 취소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그레이트 요 사이에 이제 가운데 취소선이 쓱 거지는 거. 자, 그럼 이게 왜 안 되냐? CSS 파일을 분명히 연결했고 H1은 잘 되는 것 같은데 P태그에는 왜 라인스루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이 먹지 않는 것인가? 자, 그리고 다시 요 HTML 문서로 돌아오면 저희가 사실 저 CSS 파일 지금 저걸 작성하기 전에 여기 인라인으로 하나 걸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great 여기에다가 뭘 해놨냐면 또 공교롭게도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미 스타일을 걸어놓은 게 있죠. 지금 이 녀석 때문에 우리가 방금 CSS 파일에서 작성한 그 스타일이 먹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우면 예, 취소선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취소선 생긴 거. 자, 저런 식으로 취소선이 원래 생겨야 되는데 P태그에 이미 인라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녀석이 우선순위가 높아서 요 스타일 지정에 대한 것이 먼저 들어가게 되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 CSS에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거 방금 확인했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문제의 웹은 무엇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안 했는데, 자, 저희가 원래 뭐였냐면, 요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블루 바이올렛 해놓고, 여기 이제 웹 스펜 닫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자, 요 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 세 번째 이걸 보자는 얘기인데요. 자, 웹 프로그래밍. 자, 우리가 지금 P태그에 컬러를 핫핑크로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컬러가 핫핑크이기를 원했지만 지금 그 중에서도 이 웹이라는 녀석은 별도로 컬러 스타일 시트를 먹여놓았죠. 그럼 우리 지금 요 바로 위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 웹은 자기가 아무리 P 태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더 가까운 영역, 이 스팬으로 감싸진 영역에 걸쳐 있는 이 스타일 속성 때문에 핫핑크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블루 바이올렛 색상을 먹어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CSS 스타일이 HTML 요소에 적용되는데 우선순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거죠. 똑같은 요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을 때 그것이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뭔가 중요도, 중요도 그리고 소스의 순서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까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추후에 CSS의 다른 부분을 설명할 때 그때 더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CSS 어디다 선언하냐. 네, 요거에 조금 더 초점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인라인 스타일 시트가 두 개가 들어간 거고 외부 스타일 시트가 하나 있는 거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는 CSS 폴더에 style.css 파일 그래서 여기에 선언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CSS의 기본 문법을 그대로 따라서 선택자, 그 다음에 CSS 속성, 선택자, CSS 속성 이런 식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HTML 요소를 막 이것저것 만지고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이용을 해서 길이도 늘리고 여백도 늘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잘 늘어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브라우저만 이렇게 확인하면 잘 안 보이죠. 물론 색상이 바뀌거나 뭐 옆으로 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차후 배우게 될 여백 같은 거를 1픽셀 단위로 수정했는데 그게 잘 변경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게 브라우저에도 디버거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우리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개발을 할 때도 디버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죠. 그래서 뭐 변수나 그런 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개발자 도구, 즉 디버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HTML 요소들이 어떠한 값을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시키느냐, 크롬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F12 키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뜨게 될 거예요. 개발자 도구가 뜨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 왼쪽 영역이 우리가 보던 HTML 문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이 개발자 도구 디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세로로 뭔가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영역,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쪽 영역을 우리가 엘레멘트 인스펙터, HTML 엘레멘터를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인스펙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영역이 스타일 인스펙터, 각각의 HTML 요소가 어떠한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이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영역 외에도, 자, 여기 왼쪽 위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 제일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문서에서 특정 요소를 클릭했을 때 이 요소가 이 HTML 코딩된 이 부분들에서 어느 부분을 해당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혹은 이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데스크탑 기준의 브라우저 화면에서 모바일 기준의 브라우저 화면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도와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인스펙터들이랑 디바이스 툴바들을 이용하면 보다 원활하게 우리가 웹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F12를 눌러서 인스펙터를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눌러볼 수도 있고요. 엘레멘트 인스펙터에서는 H1 엘레멘트가 여기 있구나. 자, 여기를 가리키면 왼쪽에 있는 이 문서에서 이 태그에 대한 영역이 문서상의 어떤 부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문서에서 코드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커서로. 그러면 이 웹 프로그래밍이 자, 여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는 우리 HTML 인스펙터고 이 아래가 이제 스타일 시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스펙터다. H1 태그는 지금 이런 H1과 관련된 스타일 시트가 먹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는 H1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블락 레벨이랑 인라인 그런 것들을 좀 배웠었죠. H1 태그는 대표적인 블락 레벨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박스 같은 거에 지금 쳐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태그에 컨텐츠 영역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패딩이라는 것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보더 크기가 얼마나인지, 마진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픽셀 단위로 뭔가 마진 영역, 여백 영역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 그것이 잘 먹었는지를 보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버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